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중급회계 2권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거 다 유인물 받으셨죠? 예, 요거 이용해가지고요. 필기노트 이용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급회계 2권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필기노트에 있는 요 내용 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께서 중급회계 2권에서 어떤 걸 공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급회계 1권과 2권의 챕터고요. 이거 여러분 외우실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목차.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목차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이 목차를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적으실 수 있으면 중급회계에 좀 체계가 잡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챕터 적으면서 중급회계 1권과 중급회계 2권의 내용적 연결성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뭐 적어드렸죠? 관련 챕터 적어드린 거 있죠? 중급회계 1권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중급회계 1권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용해가지고 중급회계 2권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챕터 똑같이 제가 적을 거지만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중급 101권 2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100의 1권입니다. 중급 101권. 자, 중급 101권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1장과 2장과 3장이 중급 회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다 말 문제 대비로 공부하는 챕터에 있었죠. 여기는 개정 과목별 회계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1장이 재무 보고를 하면 뭐였죠? 1장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죠. 존재 이유가 뭔가요? 재무제표라는 건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건 국제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되게 되지만 국제회계 기준이 완전성이 떨어지거든요. 모든 거래를 회계 기준,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모든 거래를 다 규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 바로 개념 체계죠. 2순위죠. 존재 이유는요. 경영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국제회계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없을 때 2순위로 바라보는 지침서였죠. 그래서 회계 정보가 나아갈 방향성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개념 체계였던 거고요. 그다음 2장도 개념 체계 일부였어요. 여기가 뭐였냐면 이익의 측정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게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성과 평가를 위하려면 바로 성과라는 건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어디까지가 이익이냐라고 해서 뭐 자본주의 접근법, 거래 접근법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 얘기 중에 바로 재무제표의 표시였죠. 재무제표의 양식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일반 원칙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원칙들, 포괄순이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원칙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장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뭐예요? 4장부터가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이에요. 4장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건 자 무슨 재무제표고요? 손익계산서라는 손익 쪽 관련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 공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하는 4장 이게 바로 뭐냐면 수익의 인식이었어요. 좀 챕터가 무거워요. 사장 수익 인식이 좀 어려운 챕터여서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 수익 인식을 중급 102권에서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거 사장을 중급 100에서 얘기하면 분위기 우리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급 1 공부하다가 야 이건 내가 공부할 직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을 중급 102권에서 많이들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사장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먼저 손익에서 매출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산 개정 과목들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사장 수익인식, 뭐 수행 의무 얘기가 나오면서 개수고 거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챕터였었죠. 손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가 뭐예요? 5장부터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들이었어요. 자산 개정, 부채 개정, 자본 개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5장 챕터가 뭐였냐면 손익을 인식하면서 매출식 인식하게 되고 그런 매출 채권이랄지 현금 관련 개정 과목들 그 다음에 이런 개정 과목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챕터의 제목이 현금과 받을 수취 채권 현금과 매출 채권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의 상대 개정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 의무 이행을 위해서 보통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매입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챕터의 제목이 뭐였죠? 재고 자산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 7장 재고 자산을 판매를 하려면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성 자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챕터의 제목이 뭐였죠?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용 자산들, 유형 자산과 동시에 뭐까지 공부했습니까? 투자, 부동산까지 공부를 했었죠. 7장이었고요. 8장
이런 자산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읒, 이응, 미음, 티읕이 있었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차입을 하게 되거든요. 은행 차입을 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이자 비용이 취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면 원가에 가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발생하는 차입원가의 자산화, 차입원가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하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서 공부했던 게 바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뭐였고요? 유형자산과 대비 공부했던 게 무형의 자원, 무형자산이었죠.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무슨 회계처리예요? 재무상태표의 자산회계처리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이 뭐였어요? 부채 챕터였죠. 10장은 확정부채인 금융부채로, 11장은 추정부채가 공부했었고요. 10장에서는 확정부채인 금융부채를 뭘 기준으로 공부를 했나요? 사채를 위주로 공부를 했던 거고요. 11장은 추정부채, 두 개 추정부채, 손실충당부채다라고 불리우는 충당부채와 그 다음에 종업원 퇴직금도 추정해야 되거든요.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이거를 여러분께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12장이죠. 10장과 11장이 부채 쪽 회계 처리였다면 마지막 12장이 뭐예요? 자본 쪽 회계 처리죠. 그래서 자본 거래랑 손익 거래 그리고 향후 배당 등의 회계 처리들 12장에서 공부했던 게 바로 자본 챕터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급 101권에서 공부를 했고요. 강의 몇 번 했는지 아세요? 24번 했나? 25번 했나?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업은 끝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자, 중급 101권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4장, 5장, 6장, 7장, 8장 제가 적어드리면서 이게 뭐 적어드렸나요? 예, 거래 당사자가 보유자인지 혹은 발행자인지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수익 쪽은 안 적어드렸는데 수익인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 공부한 거예요? 기업 입장 공부한 거예요? 수익인식에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 기업 입장, 기업 입장이었거든요. 적어놓을까요? 이걸 제가 안 적었는데 누구 입장이었던 거예요? 판매자 내지는 용역의 제공자 입장 공부했던 거죠.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기업 입장의 회계처를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과 채권도 어느 쪽이에요? 판매자 제공자니까 현금 채권의 누구자예요? 보유자 쪽이었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자의 보유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보유자였죠. 보유하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재고 매입 회계 처리, 판매로 인해 매출원가 처리, 재고 자산의 보유 회계 처리 공부했던 거고요.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도 판매자의 보유자예요. 보유자죠.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구입하였다. 보유자 공부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재고자산을 구입하였다. 이거 공부하는 거고 4장에서는 그 재고를 뭐 했다? 판매했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6장. 유형상 투자부동산 보유자였던 거고요. 8장도 차입원가 자본화도 누구 입장이에요? 보유자 입장이죠. 차입원가를 부담하면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을 뭐 했다? 구입하였다. 무형자산도 누구예요? 보유자 입장이죠. 금융부채와 사채도 여긴 보유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발행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행자 입장이었던 거고 충당부채랑 종업원급여도 누구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나요? 발행자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물론 여긴 발행이란 말을 쓰진 않죠. 충당부채를 부담하는 상대방 기업, 그 다음에 종업원급여를 부담하는 기업 입장의 회계처리였던 거고요. 자본도 보유자의 발행자예요. 발행자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죠. 한쪽 상대방만 공부했거든요. 중급 102권은 상대방 쪽을 좀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급 100의 2권이 있습니다. 중급 102권은 제가 이쪽에다 뭐도 적어드릴 거냐면 중급 101권과 관련 챕터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101권의 첫 번째 챕터가 뭐예요? 13장. 13장 이게 투자 목적 금융자산이에요. 투자 목적 금융자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뭐 공부하는 거냐면 관련 챕터는 여기에요. 여기 사채, 그 다음에 주식. 중급 100의 10장, 12장. 10장과 12장에서 사채의 발행자와 주식의 발행자 이 공부했었죠. 사채의 발행자는 현금 유백을 금융부채인 사채로, 주식의 발행자는 현금 유백을 자본금 주발초로. 그럼 이쪽 뭐 공부한다? 투자 목적 금융자산은 그 사채랑 주식의 발행자 보유자 입장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자의 기본적인 회계처를 알고 계셔야 보유자 회계처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13장 같이 설명하려고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은 관련 챕터가 제가 몇 장이라고 적어드렸죠? 13장이다 라고 적어드렸죠. 13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채와 주식의 발행자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발행자가 아니라 13장에서는 보유자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13장에서는 주식의 보유자가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상장 주식, 주가 상승을 얻기 위해서 매매 목적 주식 가지고 있는 건데 14장은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주식의 발행자, 보유자. 좀 요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분법 회계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업 목적으로 14장은 원래 중급 회계 영역이 아니라 고급 회계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회계사 2차 시험 보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가 2차 시험에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원래 고급 회계 테마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 회계에서 미리 강의를 하고요. 고급 회계에서는 강의하지 않아요. 중급 회계에서 미리 강의를 하는 이유가 투자 목적 주식 중에 공정가치법이란 걸 공부하게 되면 공정가치법과 비교해서 지분법을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급 회계가 좀 쉬워지게 되거든요. 고급 회계 테마지만 전 중급 회계 상의한다라는 거. 13장이고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의 공통점은 바로 사채와 주식의 보유자. 14장은 주식의 보유자 중에 좀 특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3장, 14장이고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급 회계 영역이 아니라 고급 회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회계사 시험에서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를 분할해서 시험 보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중급 회계 책에 있으나 고급 회계 책에 있으나 어차피 지금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시험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서 물론 1차 시험은 통합되어 있지만 2차 시험은 찢어져 버리면서 고민 중이에요. 이걸 고급 회계 쪽으로 넘길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긴 해. 근데 제가 기본서를 2년에 한 번씩 개정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개정한 걸 제가 올해 개정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피치 못하게 중급 회계 쪽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책 개정을 할 때 고민 중이에요. 아마 중급 회계 쪽에 계속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책만 분할시키고 1차 책에서는 같이 한번 사용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14장 얘기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15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합금융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복합금융상품.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복합금융상품의 누구 입장? 우리는 보유자가 아니라 발행자 입장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복합금융상품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사채 그런 것들의 회계 처리예요.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한 경우 관련 챕터 제가 몇 장이라고 적어드렸죠? 관련 챕터는 10장이에요. 10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일반 사채의 발행. 15장에는 일반 사채를 발행하면서 뭘 더 넣어줬다? 전환권을 넣어줬다? 신주인수권을 넣어줬다? 일반 사채 추가시켜서 뭔가를 더 넣어줬을 때 복합금융상품 발행자 회계처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6장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식기준 보상 거래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주식기준 보상 거래 여기도 누구 입장을 공부하는 거냐면 발행자 입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여러분들이 역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스탁옵션이에요. 스탁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행한 경우 스탁옵션을 종업원에게 발행한 경우 회계 처리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챕터는 11장이에요. 11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게 뭐죠? 종업원급이요. 종업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준다 혹은 퇴직금을 많이 준다. 여기는 종업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준다? 스탁옵션을 준다. 종업원 급여의 특수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17장 챕터의 제목이 주당이익이에요. 주당이익. 여기도 역시 주식의 누구 입장이냐면 발행자 입장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들에게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배당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 관련 챕터는 12장이고 배당은 어떻게 주는 거죠? 경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주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얼마의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가 라는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범위 내에서? 미처분 이익여금 범위 내에서 보고기간 말이 있었던 미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주총에서 결의하고 지급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는 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당이익은 뭐냐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완전 배당했을 때 벌어들인 당기순 완전 100% 다 배당했을 때 최대 배당 가능한 이익을 주당이익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럼 그중에 전부를 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일부를 배당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일부를 배당으로 받아가면서 역시 들어보셨을 유보비율, 배당 성향 그런 걸 결정하는 분모를 주당이익 최대 배당 가능한 이익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당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챕터의 제목이 뭐죠? 리스예요. 리스. 리스인데 리스의 제공자와 그 다음에 누구 입장 회계 처리? 이용자 입장의 회계 처리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관련 챕터는 몇 장이냐면 7장이에요. 7장 챕터의 제목이 뭐죠? 유형자산. 이쪽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냐면 유형자산을 사용하려면 유형자산을 뭐 해야 돼요?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유형자산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 회계 처리. 여기는 구입하는 경우 빌리는 경우. 유형자산 뭐하러 빌려? 남홍영 아카데미가 이 건물 샀나요? 안 샀거든요. 안 샀어요. 남홍영 아카데미 건물 아니에요. 그럼 남홍영 아카데미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리스라고 불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말 쓰죠? 렌탈, 임차 이런 말을 쓰는 건데 회계의 공식 용어는 리스, 그러니까 렌탈, 임차란 말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쓴다? 리스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때의 회계 처리. 챕터가 사이즈가 커. 빌려서 사용하면 제공자와 이용자예요. 이용자인데 이 챕터에서는 이용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공부한다? 제공자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유일한 챕터예요. 유일한 챕터라고 제가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중급회계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챕터들은 한쪽만 공부하거든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판매자, 보유자, 뭐 발행자 한쪽만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쪽은 유일하게 양쪽 다 공부를 해. 그래서 챕터가 되게 크고요. 강의 4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한 3번 정도 해야 끝나는 챕터예요. 그래서 수익인식만큼이나 사이즈가 큰 챕터다라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18장 리스 제공자와 이용자 특수모형은 7장의 특수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19장이 나와요. 보통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19장에 갑자기 뭐가 나와? 법인세 회계라는 놈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법인세 회계. 분위기가 왜 안 좋아지냐면 이거는 관련 챕터가 어디기 때문에 세법의 법인세법이거든요. 하지만 법인세법은 중급회계 1권에서 강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돼? 세법을 공부하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 회계처를 공부하는 거니까 뭘 하셔야 돼? 법인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금액이 산정돼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챕터에 강의 안 해요. 요거는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합니다. 물론 전 촬영을 했고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촬영했어요. 아무도 없는 강의 혼자 촬영해가지고 요거는 학원 공개 강의 올렸고요. 언제 수강하는 겁니까? 법인세법 공부하고 나가지고. 우리 세법 언제부터 시작하죠? 3월달부터 아마 세법 시작하게 될 거고요. 세법 중에 부가세법 아니고요. 소득세법 아니고요. 법인세법 공부하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법인세가 조금 체계가 잡혔을 때 강의 딱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 선행학수로 법인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법인세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강의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강의로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장. 여기도 분위기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은 이유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의 제목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에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뭐 공부하는 걸까요? 회계 변경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급 101권과 중급 102권에서 여러 회계 처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회계 처리 중에 대안 있는 회계 처리가 있어요. A로 분개할 수도 있고 B로 분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으로 분개할 수도 있고 평균법으로 분개할 수도 있거든요. A로 분개할 수도 있고 B로 분개할 수도 있는데 회계 변경이란 게 뭘까요? 회사가 과거에 A로 분개했는데 이걸 뭐로 바꾸고 싶다? B로 바꾸고 싶다. 그 회계처를 공부하는 게 회계 변경이고요. 오류 수정은 뭘까요? A로 분개하다가 B로 바꾸겠다? 아니면 틀렸다? 회계처리가 틀린 게 있는 거야. 그 틀린 거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르게 바꾸는 걸 오류 수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관련 챕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챕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회계처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 회계처리를 바꾸는 회계처리, 그 다음 뭐 하는 회계처리? 고치는 회계처리. 챕터가 왜 어려울까요? 자, A 회계처리를 B로 바꿨다? 난 잘 바꾸거든? 여러분들이 바꾸면 회계가 변경이 돼, 오류가 유발이 돼요. 잘 된 거를 바꾸거든. 근데 이상하게 나와 회계처리가 오류를 유발시키는 회계처리. 그리고 오류를 수정해, 오류를 변경을 해. 나는 회사가 틀린 회계처리를 바꾸면 올바른 회계처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류를 고쳐요, 오류를 바꿔요. 또 다른 오류를 유발시키거든. 그래서 왜 챕터가 어렵다? 여기 중급 회계에 나오는 모든 회계 처리를 하실 줄 아셔야 이 20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물론 실강 제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 여기도 분위기 안 좋아. 챕터의 제목이 뭐죠? 현금흐름표. 여긴 분위기가 왜 안 좋은 거예요? 현금흐름표다라고 돼 있지만 이 현금흐름표가 바로 뭐죠? 마지막 전체 재무제표잖아요.
표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전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12장 자본에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현금흐름표. 예, 관련 챕터가 뭐라고 해드렸나요? 5장이다라고 해드렸죠? 5장 제목이 뭐예요? 현금과 채권이다라고 돼 있죠. 여기 현금. 5장에서는 현금의 변동의 현금의 잔액이에요. 현금의 잔액을 공부하는 거고, 그럼 이 현금의 기초잔액과 이 현금의 무슨 잔액? 기말잔액의 변동을 설명하는 재무제표를 현금으로 표현하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분위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분위기가 왜 안 좋냐면 일단 19장 법인세 회계에서 한 방 맞거든요. 어이씨. 회계변경 우르수정에서 어이씨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에 있어서. 마치 수학에서 통계가 어려운 이유. 마지막에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수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랑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통계랑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사인 그런 거 있죠. 그게 맨 뒤에 있었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못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현금흐름표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에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22장을 공부하지 않아. 이건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22장 진짜 마지막이야. 일단 현금흐름표 또 지치기 때문에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 재무회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무회계의 기타 사항.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게 되는 거냐면, 챕터 제가 어디랑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3장이랑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이 재무제표 표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중단 영업손익, 그다음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그런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했었거든요. 그 회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 회계처럼 공부하고, 또 이 재무제표 표시에 있었던 것 중에 재무상태표가 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그런 거 있었죠? 그거만 해서 이용해서 만들어진 비율이 있어요. 유동비율, 부채 비율, 만들어진 재무상태표 가지고 비율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 기타 사항이고요. 이것도 제가 실강은 진행하지 않고 이건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제공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현금으로 수업을 딱 마치고 22장 강의로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지쳐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강의니까 혼자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럼 어차피 안 들어올 거라면 그냥 혼자 해라 라고 해서 요거 두 가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합니다. 원래 22장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챕터가 뭐 중요한 챕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고, 요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법인세계는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선수학습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공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중급회계 기본 강의를 이렇게 종합반으로 수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온라인 단가반으로 수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단가반 수강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단가 강의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거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건 학원 공개 강의에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공개 강의. 세법 공부하고 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수 있게끔 학원 홈페이지 공개 강의에 있으니까 중급회계 과정 다 끝나더라도 나중에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중급회계권에서 13장부터 22장까지 중에 19장과 20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챕터는 제가 실강으로 다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13장이고요. 13장 중요한 챕터일까 아닐까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본 있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밖에. 뭐 나와봤자 자사주 회계 처리, 아니면 뭐 배당 회계 처리, 그런 것들 중에 골라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투자 목적 금융자산은 많이 나온 챕터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한 2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투자 목적 금융자산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제목은 투자 목적 금융자산이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바로 뭐예요? 투자 지분 상품, 주식의 발행자 보유자, 투자 채무 상품, 사채의 발행자 보유자, 그걸 공부하는 건데, 먼저 1절에서 뭐부터 공부하고 개념부터 공부하고, 그 개념 가지고 주식과 사채의 보유의 회계 처리, 그런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기타 사항들까지 다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잘 나온 챕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절의 제목은 금융자산, 개념 때문에요. 금융자산. 자, 일단 용어 정의 줄쳐보도록 할까요?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자, 그럼 여기 어느 한쪽에게 뭘 발생시키다라고 돼 있죠? 금융자산을 발생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 어느 한쪽은 발행자예요, 보유자예요? 거래 당사자인 어느 한쪽은 여기는 보유자가 되겠죠. 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 여기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다른 거래 상대방은 발행자일까요, 보유자일까요? 금융상품에 발행자가 있겠죠. 발행을 해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발행자에게는 금융부채랑 뭐 지분상품 발생시키는 계약.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을, 발행자에게는 뭐 금융부채랑 지분상품을.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제가 만들어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거 몇 장에서 발행자에서 사채의 발행자 몇 장? 10장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주식의 발행자는 몇 장? 주식의 발행자는 12장에서 공부한 거였죠. 이쪽은 사채, 이쪽은 자본금 주발초.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 채무 상품을 가지고 있다.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그거의 뭐 13장 보유자죠. 사채의 보유자. 그럼 여기다가도 몇 장? 13장. 그래서 발행자는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사채의 발행자, 주식의 발행자. 보유자는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챕터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사채 한참 얘기했고 주식도 한참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발행자가 아니라 보유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양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하나에서 두 개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네.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다라고 제가 적어드리는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공간이 있죠? 이 밑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원칙, 그 다음에 예외, 땡땡땡땡, 복사, 갖다 붙이기. 금융부채, 지분상품, 발행자, 원칙은 후속 측정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물론 유의자법을 적용하면 삼각원가법이다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무슨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예외예요. 즉 금융상품의 발행자, 금융상품이란 게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보통 공정가치란 게 있거든요.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될 거 아니야. 주식도 상장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회사채도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금융상품이란 게 대부분 다 뭐가 존재한다? 공정가치란 게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공정가치가 존재하더라도 발행자 입장에서는 굳이 공정가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사채 발행했습니다. 의무가 있죠? 그럼 난 내 이 의무를 다른 상대방한테 양도할 수 있나요?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네가 대신 갚아. 말도 안 되죠. 사채의 발행자는 자기가 만기에 상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걸 양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서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자기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혹은 자기가 발행한 사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그걸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끝까지 이 회사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존재하더라도 보통 다 원가법으로 가. 사채도 그렇고 주식도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하고 나가지고 삼성전자가 자본금 조달처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상품 발행자는 공정가치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로 가는 겁니까? 원가법으로 가는 거고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했고 그 사채를 조기 상환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FVPL로 지정해가지고 공정가치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양도란 게 가능해. 자, 사채를 가지고 있다.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3자한테 야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가 이 권리를 받아가고 나한테 돈 줄래? 라고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발행자와 달리 발행자는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보유자는 양도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원칙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공정가치법이에요.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양도할 의도 자체가 없다. 그럼 물론 예외적으로 무슨 법을 갈 수도 있다. 원가법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삼각원가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삼각원가법까지. 그래서 서로 회계 처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상품의 보유자 쪽은 시험 문제가 뭘 많이 물어본다. 12월 30일 평가손익이 얼마냐.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매각손익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좀 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금융상품이란 게 공정가치가 자주 변동하지만 그 공정가치 변동을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네모 1번이 뭐예요? 금융자산의 정의가 나왔네. 금융자산 바로 이거 금융자산의 정의 볼까요? 금융자산 어렵지 않아? 용어 정의만 추측했습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은 수취할 권리, 물론 뭐에 의해? 계약에 의해. 발행자랑 보유자가 금융계약을 체결한 거잖아. 그럼 그 금융계약에 의해서 발행자로부터 현금 내지는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금융자산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 받을 권리?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현금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물론 차이가 좀 있죠. 이자는 확정적인 권리지만 배당은 조건부 권리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이자는 확정적인 권리라는 게 별도 의사표시 없이 기간만 경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하지만 배당이라는 건 조건이 있죠. 배당이 결의를 해야 뭘 받을 수 있다? 현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건부는 조건부가 아니든 금융자산은 다 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융자산의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현금. 금융자산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금융자산이죠. 당연히 금융자산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 몇 장에서 공부를 했나요? 금융자산이지만 이미 5장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지만 공부하지 않아. 그리고 현금은 공정가치평가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10,000원짜리는 계속 공정가치 얼마기 때문에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최초 인식만 가능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5장에서 간략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가로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몇 장 공부한다? 13장에서 학습하게 되는 메인 주제입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적어드릴게. 다름. 자기 지분 상품과 다르죠. 자기 지분 상품의 뭐와는 다르다. 보유와는 상황이 다르죠. 이건 여러분들 몇 장 공부한 거예요? 12장 공부한 거예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면 그건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본 차감, 감자를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자본 차감이다. 이건 뭐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챕터의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자, 위에 거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조건부 권리이기 때문에 양가로 3번과 구분한 거야.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죠? 현금 등 금융자산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몇 장에서 학습하는 겁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 개정 과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색깔을 매출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매출 채권 거래 상대방에서 금융자산 수취할 계약상 권리죠? 하지만 매출 채권이 몇 장에서 학습을 했고 요것도 5장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뭐다? 투자 사채를 공부하게 될 거야. 요게 13장에서 학습하는 메인이에요.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금 등 금융자산 받을 확정적인 권리가 매출 채권도 있고 대여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겠지만 그런 기타 개정 과목들은 5장에서 학습하는 거고 여긴 메인이 뭐다? 투자사채. 그래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줄게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뭘 가지고 있는 경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거는 조금 어려워. 요거는 2차. 유해생들한테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라서 양가로 4번은 지금 읽지 마세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에다가 적어 넣어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어려운 거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지분 상품을 뭐 하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위에 거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무조건 금융자산이거든요. 요거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수량 및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자기 주식 수취 계약은 자본 차감으로 보거든요. 자기 주식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지만 수량 및 금액이 변동할 수 있는 자기 주식 수령 계약은 일반 채권으로 봐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요거 똑같은 게 어디에도 있었죠? 10장에도 있었는데. 자,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다. 자기 지분 상품을 발행하기로 한 거예요. 발행하기로 했을 때 수량 및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제 주식처럼 보거든요. 하지만 수량만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냥 사채처럼 보거든요. 그럼 이건 거꾸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내가 왜 설명하고 있지? 위생용이라고 하고서 받기로 하고 있는데 수량 및 금액이 확정된 자기 주식 수령 계약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봐요.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자기 주식을 수취한 것처럼 보거든요. 처음부터. 하지만 수량 및 금액이 변동하는 자기 주식 수령 계약은 채권으로 봤다가 나중에 수량과 금 확정되면 자기 주식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이건 2차 유해생들만 공부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주식을 수령하는 계약이 아니라 자기 주식을 발행하는 계약 그 10장 그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아직 참고 쪽에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네모 2번 금융자산의 성격과 분류다라고 되어 있네. 이번 챕터 수리 뭐 공부한다고 했죠?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무슨 상품?
지분 상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슨 상품? 채무 상품,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얘가 여기 제목 뭐라고 적었어요? 금융자산은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도 성격이 두 가지잖아. 부채 성격의 금융상품이 있고 무슨 성격? 자본 성격의 금융상품 있는 것처럼 그럼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주식 성격의 상품도 있고 무슨 성격? 사채 성격의 상품도 있겠죠. 성격에 따라서 지분상품, 채무상품. 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분류한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게 돼. 그걸 여기 양거로 이번 금융자산 분류는 판단 기준이다라고 적어드렸고 여기 뭐라고 적어드렸습니까? 금융자산의 분류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성격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성격 첫 번째 금융자산은 무슨 분류가 있다? 성격별 분류 주식 성격이냐? 즉 자본 성격이냐? 혹은 무슨 성격이냐? 부채 성격이냐?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편할 거야. 지분 상품이라는 게 무슨 성격이에요? 자본, 성격의 자산. 상대방의 자본에 상당하는 자산. 요거 무슨 성격의 그럼 자산? 부채 성격의 자산. 그걸 좀 넓은 의미로 뭐라고 부른다? 지분 상품이다. 넓은 의미로 채무 상품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지분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채무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지분 상품 용어는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상품은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다른 회사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뭘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일정 금액으로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 인수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위에 거는 현재의 주주, 잠재적 주주. 이건 현재의 주주. 이건 현재의 주주, 잠재적 주주. 잠재주. 아무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지분 상품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주주로서의 권리는 회사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당 내지는 시세 차익 이것 때문에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채무 상품. 다른 회사에 대해서 뭐 금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 돈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 그래서 줄은 안 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지고 있다? 매출 채권 미수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줄 치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뭘 가지고 있다? 사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가 공기업에 발행한 공차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뭐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메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채무상품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원리금. 이게 주된 목적이 되겠죠? 하지만 원리금 말고도 시장의 달 변동에 따라서 중간에 매매해서 뭐 얻을 수 있다? 매각 시세차익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취득한 사채의 시장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본다면 자본 성격과 무슨 성격? 부채 성격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례를 적어드렸죠. 금융자산은 현금을 제외하고 자본 성격의 자산과 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 자본 성격의 자산으로 주식과 뭐 인수권들 채무 상품 성격도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있고 회사채, 국공채, 대여금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이놈과 이놈이 주인공이에요. 또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게 13장의 주인공이야. 너무 넓히시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장 주식 회계처를 막 말씀드릴 거거든요. 가끔 여러분들이 뭐 물어본다. 그럼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그럼 주식 인수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나중에 하시면 돼. 지금은 메인은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 채무 상품.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나중에 하시면 돼. 어차피 국채도 회사채랑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수금, 대여금, 매출채권, 예금, 현금은 몇 장에서 다 공부를 했고 5장에서 다 공부를 했고 국채는 어차피 회사랑 똑같은 거니까 다 공부할 필요 없이 회사채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금융산 분류를 위한 판단 기준이다라고 나오네. 자, 이게 또 중간에 개정됐는데 나 때는 금융자산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 1번 투자 주식, 2번 투자 사채. 우리 때는 개정 과목 그랬었거든요. 즉 삼성전자 거 보여드리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여기 개정 과목 뭐 나와요? 투자 목적 금융순으로 기타 포괄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개정 과목이 투자 주식, 투자 사채 이런 식이었거든. 옛날에는
금융자산 개정 과목을 성격별로 개정 과목을 부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융자산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분류를 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죠. 땅, 성격은 땅이죠. 근데 이게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디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성격, 동물, 식물. 성격은 그렇지. 하지만 동물과 식물도 기능별로 재고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어디로 분류될 수 있고, 생물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즉 재무상태표에 존재하는 모든 개정 과목들은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 목적, 외가지구내가 중요하거든요. 회사에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느냐, 그거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익은, 비용은 성격별, 기능별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비용은 변동비 성격이냐, 고정비 성격이냐. 그 다음에 기능, 매출원가 비용 쪽이냐,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 비용 쪽이냐.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 고정비,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지만 자산 쪽은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고, 왜 가지고 있느냐. 자산은 다 왜 가지고 있는지로 분류가 되거든. 왜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거는 성격에 따른 분류지만 개정 과목을 이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지분 상품, 투자 채무 상품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금융자산 분류란 판단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 기준 말씀드릴 거고, 결론 금융자산의 분류는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결론이에요. 두 개의 판단 기준으로 세 개의 계정으로 분류를 해.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신 것처럼 뭐가 나왔었죠? 기타 포괄 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 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삼성전자는 이거 없었는데 상각공과 측정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판단 기준으로 세 개의 계정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양가로 2번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 판단 기준이 바로 뭐다? 기능별 판단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말이 좀 어려우면 보유 목적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개정 과목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 마치 뭐처럼 제가 앞에서 이런 거 적어드렸죠? 부동산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동물과 식물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러면 금융자산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상각공과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공정가치 기타 포괄순익 혹은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불리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능별 판단 기준으로 세 개의 기능별 계정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노트 있습니다. 필기노트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 책 줄치면서 말 문제 대비로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 위주로만 제가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뭐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이라는 말이 있고 금융상 관리란 사업 모형 두 가지 판단 기준이라는 게 돼 있죠. 여기 먼저 줄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 뭐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으로의 특성. 그 다음 두 번째 판단 기준 금융산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이라는 몇 가지 판단 기준 빨간색 줄치겠습니다. 두 가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뭐한다? 노란색 분류한다. 이제 필기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죠. 금융자산의 분류 마치 동식물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처럼 생각하시면 돼. 금융산 분류.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많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어떻게 먼저 분류를 했죠? 성격별로 제가 먼저 분류를 했죠. 성격별로 분류한다면 부채 성격이냐 자본 성격이냐에 따라서 무슨 상품? 채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무슨 상품? 지분 상품을 그냥 채무 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투자 채무 상품, 뭐 굳이 말한다면 투자 사채 계정, 그 다음에 투자 주식 계정, 투자 무슨 상품? 지분 상품. 이렇게 성격별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성격별로 분류하지 않고 기능별로 분류를 해. 그럼 그 기능별의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판단 기준으로.
두 개의 판단 기준. 이게 좀 복잡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자, 두 개의 판단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칸이 안 맞아가지고요. 첫 번째가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현금 흐름의 구성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필기할 때는 현금 흐름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제가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의 특성. 금융자산의 정의가 현금 등을 수령할 권리거든. 그럼 그 현금 흐름의 특성에 따라서 먼저 판단을 하고,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거를 가로 열고 여러분들 책에 필기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편해. 보유 목적 이렇게 적어놓으면 편해. 이게 두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현금의 특성과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 왜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현금흐름의 특성.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워지게 돼. 채무 상품. 채무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보통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배당과 자녀재산 분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채무 상품은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현금흐름의 구성을 잘 따라오셔야 돼. 원리금이라고 제가 쓰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 만,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이 다운표해 놓으셔야 돼. 핵심 문장이 이거거든요.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란 말이 아니라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이외, 그 이외의 현금 흐름으로 캐시플로우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럼 뭐예요?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투자 지분 상품은 원리금이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원리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거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 그 이외의 캐시플로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바로 뭐냐면, 여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원리금만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강조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리금만, 만 강조한다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원리금만. 그럼 이게 원리금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동그라미 1번. 자,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보자. 네,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여기다가 이게 몇 번 요건? 이게 1번 요건. 동그라미 2번. 요게 몇 번 요건? 요게 2번 요건이요. 두 개의 판단 기준으로 세 개의 계정으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 흐름이고요.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 흐름은 다시 몇 개?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된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만.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외.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냐. 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 흐름, 그리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 흐름. 그럼 원금은 뭐고 이자는 뭐야?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말문제형으로 제가 뒤에서 뺐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보내세요. 13-84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책 좀 보고 올게요. 13-85페이지야.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13-85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다가 from 13-5페이지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네모 1번.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 재무상태표 회계 목적으로 금융자산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 특성을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이자. 그럼 그거보다 더 주고받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10만, 100만. 시장이자 12%. 요거 현재 가치 얼마 나와요? 91963 나오죠. 그 91963이 이 사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이 되는 거야. 물론 만기 원금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만기 원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고 액면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서 원금은 만기 원금이 아니라 지금 원금이에요. 현재 최초 시점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91963 할인 발행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348037이죠. 91963과 얼마의 차이? 130만과의 차이. 그게 바로 348047. 이자라는 게 바로 뭐다?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 여러 가지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뭐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가 이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채무 상품이 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 줄 치겠습니다. 노란색, 이게 말 문제예요.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 상품이지만 옵션 계약, 선도 계약, 수합 계약, 이게 파생 상품 계약이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결제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 계약도 원금과 이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원금 이자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시려면 여기다가 필기 내셔야 될 게 있어. 필기 노트 있는 거 좀 필기 놓으셔야 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리금만의 현금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이란 말과 채무상품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에요.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이야.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이란 말과 필기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상품 성격의 금융상품. 채무상품이라는 게 현금 결제형 금융상품이에요. 현금 결제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얘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조합은 성립할 수 있어. 이런 조합은. 자,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이라면 그건 반드시 무슨 상품이다? 채무상품이에요. 하지만 채무상품이라고 해서 다 뭐로만 구성된 건 아니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조심하셔야 돼. 얘를 빼버리면 동일한 말이 돼버려. 채무상품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원금 이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핵심이 뭐다? only.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요.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생각은 없다. 난 원리금만 생각하고 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 들으셨던 거, 그러니까 부분 집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채무 상품이란 넓은 개념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이 있는 거니까 일부 금융상품은 원리금만으로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야.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지. 아닌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 금융상품이란 건 투자자가 원금 이자만 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기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중간에 매각할 생각이 없다. 원금 이자만 보고 들어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모르면 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지금 여러분 노란색 줄 친 게 이게 그 얘기예요. 기본 대여 계약이 뭐야? 원금과 이자만 주고받기로 했다. 그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하면 계약성 현금으로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 구성되는 계약성 현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파생 상품들, 다른 금융 상품 가격에 레버리지가 돼 있는 것들.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상품 A는 명시된 만기일인 채권이다. 채무 상품이라는 얘기죠. 원리금 지급은 이 금융상품 안에 있는 통화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연계는 레버리지 되어 있지 않으며 원금은 보장되어 있다. 자, 회사가 사채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채를 구입했는데 그거는 원금과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표시이자가 뭐랑 연계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이자를 더 받기로 했다. 요게 회계사 2차 시험지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똑같은 지문을 만들어내고 요 금융상품은 원리금만 only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있다라고 해요. 이자가 물론 고정금액이 아니라 변동할 수 있죠. 근데 그 변동이 뭐에 연계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이자가 고정된 거로 봐야 되는 거거든. 내 월급이, 내 연봉이 인플레이션에 연계되어 있다. 인플레이션만큼 내 급여가 올라가고 있다. 내 급여는 고정금액이 변동금액이에요. 느낌 오죠? 고정금액이야. 사장님 나쁘죠? 인플레이션만큼 올려주면 올려준 거 안 올려준 거야? 안 올려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연동돼 가지고 이자가 움직이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자 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그러나 만약 이자 지급에 뭐랑 연동돼 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이자 더 받기로 했다. 혹은 주가가 올라가면 이자 더 받기로 했다.
이거는 이자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만 보고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채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자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하지만 전환사채를 구입하였다. 전환사채의 가격은 주가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환사채 투자자는 이자만 보고 들어가는 거, 이자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자만 보고 들어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채무상품이라는 말과 원금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 동의어가 아니다. 이게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 노란색 의미를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말문제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자와 연계가 돼 있다라면 그건 이자는 고정금액이다. 그건 이자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가 순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다. 혹은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파생상품이라는 게 다른 거랑 연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채무상품들은 원금 이자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원금 이자만 보고 들어갔으면 상각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다른 생각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금 이자만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5페이지로 가. 그럼 먼저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뭐부터 구분해야 돼? 일단 채무상품을 구입했는지 지분상품을 구입했는지 이건 구분이 어려워 쉬워? 이건 당연히 쉽지. 야, 너 사채 샀냐? 주식사? 이건 쉬워. 근데 사채를 구입했으면 그 자체가 원금 이자만 보고 들어간 거냐? 아니면 원금 이자가 또 다른 걸로 뭔가 구성되어 있는 거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 일단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이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다시 여기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또 따져요. 그럼 너 그거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나온 뭡니까? 금융상 관리란 사업모형이다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뭐라고 적어드렸어? 보유 의도다라고 적어드렸죠. 그 보유 의도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쓰고 가겠습니다. 보유 의도 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 사채를 구입했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원리금만을 뭐 할 목적이다? 원리금만을 수취할 목적이다. 참 순수한 목적이죠. 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 금융상을 구입하였고 투자 의도는 그 원리금만 받을 생각이다. 그럼 중간에 매각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뭐만 받으면 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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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이거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거를 9월 그룹 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1.1 빼기 10만 곱하기 1 빼기 10만 곱하기 1 빼기 10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나 만나게 100만과 만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때 나오는 바로 금융가산의 바로 개정 과목. 제가 필기노트에 뭐 적어드렸나요? 개정 과목. 개정 과목. 이 두 가지 판단 기준 가지고 몇 개의 기능별 개정이 나온다? 3개의 기능별 개정 과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 과목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렇게 복잡해? 복습할까? 부동산. 간단하죠? 판매 목적이냐? 아니면 사용 목적이냐? 아니면 임대 목적이냐? 간단하잖아. 동식물, 식물. 무슨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이냐? 동물식물. 그 다음에 뭐? 농업, 임업, 어업 목적이냐? 분위기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판단 기준이 2개야. 얘들은 판단 기준이 1개거든요.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거든. 근데 여기는 왜 가지고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금융상품이냐? 원리금만으로 구성돼 있으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너 그 원리금만 받을 목적이냐? 그럼 매각할 의도가 없는 거니까 이건 원리금만 받을 목적이잖아. 무슨 평가하자? 원가 평가하자. 그래서 개정 과목은 뭐예요? 상각 후 원가 후속 측정 길어 금융 자산이다라고 불러. 상각 원가 후속 측정 금융산 너무 길어서 요거는 줄임말 상각 원가 측정 금융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 공식 개정 과목 11자 쓰다가 죽어.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강의한다? AC 자산 이렇게 강의해요. 이 뭐의 약자일까요? amortize cost. amortize cost를 상각원가 측정 금융순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상각원가 측정 금융순? 왜 상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물론 현재 가치 채무들은 액면 금액에 현재 가치라는 차감을 보통 표시를 해주거든. 그럼 현재 가치라는 차감이 점점 뭐예요? 사라지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현재 가치라는 차감의 상각이다. 현재 가치는 가산되는 거지만 현재 가치라는 차감은 상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각원가 후속 측정 금융자산 줄여서 AC 자산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름 잘 졌어. 잘 졌어. 왜?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욕심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슨 평가만 하자? 원가 평가만 하자라고 해서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투자 사채라는 개정 과목을 썼다고 했잖아 우리 때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가 이런 성격의 투자 사채를 구입하였다. 이 투자 사채는 보고기관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못 내. 상각원가 측정 금융 수득하였다. 보고기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답은 상각원가. 그러니까 지금은 회계처리 방식이 개정 과목의 이름이기 때문에 보고기관 회계처리 논리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개정 과목 자체가 12월 30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 개정 과목은 언제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일단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사채를 구입해야 돼. 그리고 그 원리금만을 받을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채지만 원리금만 받을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 수치와 무슨 목적? 매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수치가 무슨 수치예요? 원리금 수치도 하면서 중간에 뭐도 하겠다? 매도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다른 욕심도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원리금 받을 생각도 있고 매도할 생각도 있다. 그럼 매도할 생각이 있으면 제3자한테 이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양도한다면 기말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공정가치 평가해 주는 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매매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반영해. 그래서 어려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너무 길어. 공정가치 요건 줄여. 후속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후속 측정 금융자산 딱 두 글자만 빼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 길어. 그래서 보통 것들이 강의할 때 뭐라고 부른다? FV OCI 자산이다라고 써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시험 보실 때 2차 답안지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교수님 책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다 쓰지 마. 다 쓰다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개정 과목 너무 길거든요. FVOCI 뭐의 줄임말일까요? 페어밸류 평가한다. 어디에 반영한다? OCI에 반영한다. 그래서 FVOCI 측정 금융손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앞뒤를 바꿔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후속 측정 금융손익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길죠? 자, 그 다음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는 뭐 소소한 이자 보고 들어간 게 아니다. 무슨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매도 등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리금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간에 시장이 될 변동에 따라서 매매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원리금 수치 생각이 없으니까 보통 기업들이 단기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른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후속 측정 개정 과목 너무 길어. 금융 자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공정가치 평가에서 다 어디에 반영하자?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하자. 위에 건 기타 포괄에 반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익이 넘어오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당장 어디에 반영하자? 당기손익에 반영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FV PL 자산이다 라고 불러. 공정가치 평가에서 어디 반영하는? PL에 반영한 자산이다. 제가 이 말 해드렸나? PL이란 말과 NI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해드렸나? 프라핏 로스, 넷인컴. 미국식 영어는 당기순이익을 넷인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영국식 영어는 당기순이익을 프라핏 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제외 기준이 영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라핏 로스, 당기순이익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PL이란 말을 쓰거든요. 동일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세 가지 보유 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을 수취도 하고 매도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럼 공정가치 평가하자. 하지만 그걸 기타 포괄에 반영하자. 그 다음에 수치 목적이 없다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다 뭐하자? 당기순이익 즉시 반영하자라고 해서 당시 공정가치 측정 금융순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채무상품을 구입했는데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은 주가와 연계되어 있는 공정가치가 움직이는 금융상품, 전환사채를 구입하였다. 수합채권 같은 걸 구입하였다. 그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니까 수치란 말을 안 써요. 안 써. 그냥 이건 나 뭐로 간주한다? 매도 등 목적으로 여러분 이야기 좋게끔 제가 적어드릴게. 그냥 간주를 해버려. 그냥 간주를 해버려. 즉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유를 뭐로 본다? 원리금 수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의도가 있는 거로 봐. 매도 등 목적으로. 물론 국제회계 공식 용어는 이 간주란 말을 안 쓰거든요. 하지만 매도 등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고 간주한다? 매도 등 목적으로 그냥 간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 뭐 하는 겁니까?
안 써도 될까요? 봐줘. 봐줘. 그냥 뭐로 분류한다? FPL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목적이라는 건 무슨 단어랑만 어울린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만이라고 구성되어 있다는 말과 수치 목적이라는 거지, 원리금만, 이 만이 빠져버리면 수치말을 안 쓴다고요. 무조건 다 매도 등 목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원리금 자체가 아니잖아. 주식은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보는 겁니까? 그 이외의 캐시플로우로 구성된 거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그냥 다 뭐로 간주한다? 매도 등 목적으로 그냥 다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 무슨 계정금을 쓴다? 당기손익 공정. 좀 버릇없어 보여가지고요. 이게 초심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후속 측정 금융자산. 계정 과목은 뭐라고 분류하는 겁니까? 계정 과목은 약식으로 FV PL 자산이다라고 분류를 해줘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려야 되는 거냐면, 원리금 수치 목적이란 말과 수치와 매도 목적이란 말과 매도 등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추가 설명을 좀 드려줘야 되거든. 그거에 따라 계정 과목 분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금융산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은 몇 가지 사업 모형이 있다? 세 가지 사업 모형이 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보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공식 용어는 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이거든.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말인데, 보유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세 가지. 무슨 목적? 수치 목적이란 게 있고, 수치와 매도 목적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업 모형이니까 그 밖에까지만 제가 주시겠습니다. 그럼 매도 목적만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얘기들은 여기서 말하지 않고 보냅니다. 2 13-85페이지로 보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말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금융상 관리란 사업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모 2번 제목 옆에다가도 프롬. 가만히 있어보자. 13-5페이지인데 이건 페이지가 86페이지다. 다시 5페이지 가가지고요. 85페이지가 아니라 86페이지로 보낼게요. 추가 말문제 대비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과연 빡빡할 수가 있는가? 뭐한 경우가 있다?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수치 목적인 수치와 매도 목적인 애매한 경우, 일단 살리는 사업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금융상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 해당 금융상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 모형이란 게 금융자산을 왜 관리, 어떻게 관리하냐, 관리 방식을 말한다. 사업 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자산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 수중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 모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줄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수치만을 위한 사업 모형.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수치도 하고 뭐도 한다? 매도도 하는 사업 모형. 세 번째가 뭐예요? 수치와 상관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모형. 다 매도로 간주하는 사업 모형 드립니다. 그럼 올라가가지고요. 사업 모형 세 가지로 구낸다라고 해서 수치 목적 줄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의도를 수치 목적 제목 줄치고요.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란 게 바로 뭐예요? 원리금. 원리금만의 캐시플로우.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말문제 빨간색입니다. 이건 잘 나와. 사업 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기 위해 금융상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빨간색이에요. 잘 나오는 말문제예요. 무슨 말? 수치 목적으로 원리금만을 수취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건 사정상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정상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이유, 처음에 수치 목적이죠. 하자면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사야 돼. 혹은 연애를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깨야지. 못 깬다라는 걸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깰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 뒤에 보세요.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도 해당 매도 거래가 필수적인가 아니라 아시나요? 뭐라면 부수적인 거라면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수치 목적 사업명을 하더라도 주로 아니면 부수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을 보는 거지 부수적 목적까지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제가 필기노트 어떻게 적어드린 겁니까? 이렇게 적어드린 거죠.
이게 수치와 매도가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수치와 매도가 모호한 경우. 그때 매도가 부수적이고 수치가 주된 목적이라면 그냥 나 뭐로 본다? 원리금 수치 목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과 측정금융자산도 조기에 뭐 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중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안 됐었거든요. 개정 전에는. 개정 전에는 한번 삼각형과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절대로 매매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 원칙을 어겨서 매매했다. 그럼 3년간 이 개정권 보수는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건 너무 빡빡한 페널티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부수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매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수치와 매도 목적 사업 모형이란 게 있겠죠. 여기 나중에 복습할 때만 읽어보세요. 그럼 수치와 무슨 목적? 매도 목적.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게 다 원리금 수치예요. 노란색 줄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의도를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와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게 한 것으로 본다. 둘 다가 뭐다? 필수적이라고 결정. 둘 다가 필수적이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수치와 매도 목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필기노트 보시면 제가 어떻게 적어드렸습니까? 이렇게 적어드렸죠. 두 가지가 메인 거래다. 그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수치와 매도 목적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패턴으로 마지막 매도 등 목적도 있겠죠. 여긴 뭐가 메인이다? 모호한 경우. 매도가 주된 목적이고 수치가 무슨 목적일 때? 부수적일 때는 그냥 뭐로 본다? 매도 목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줄 치러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밖의 사업 모형. 그 밖의 사업 모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치 목적도 아니고 수치와 매도 목적도 아니다.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매도 등 목적밖에 없는 거야. 그 밖에. 그럼 금융자산의 보유 의도를 해당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 흐름을 실현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뭐한다? 간주한다라는 거잖아.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제가 여기도 적어드릴게. 이거로 뭐 하는 겁니까? 간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빡빡하게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면 다 뭐다? 너 왜 갖고 있냐? 우리 팔라고. 팔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니 팔 생각 없는데 그래도 너 팔라고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거. 네가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자, 그럼 여기도 어떤 말 문제? 빨간색.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그 9193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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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그 채권을 회사가 매도 목적으로 샀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네. 근데 12월 31일 상대방이 나한테 뭐 갖고 온다? 표시자 10만 갖고 오겠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 아유, 난 이거 받을 생각 없다. 받지 말아야 돼. 받긴 받아야 돼. 받긴 받아야지. 받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산 건 아닙니다라고 일단 받으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부수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드려도 현금 수치 하더라도 그게 뭐가 아니라면 빨간 줄 치겠습니다. 필수적이 아니라 뭐라면 부수적이라면. 그래서 어떤 게 말 문제가 나온다? 패턴들이 있죠? 다시 필기노트 보세요. 자, 말 문제는 맨 위에 거랑 맨 밑에 거 가지고 말 문제가 나와요. 수치 목적인 경우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매도할 수 없다. 틀린 문장이에요. 또 매도 등 목적인 경우에도 절대로 수치할 수 없다. 틀린 문장이라는 거야. 메인 거래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건 둘 다 보여야 되는 거고 필수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말 문제 두 개. 요 말 문제랑 위에 요 말 문제. 요게 뭐죠? 현금 흐름 특성. 채무 상품이 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 요거 첫 번째 말 문제. 두 번째 말 문제. 수치 목적과 매도 목적이 빡빡한 건 아니다. 부수적이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말 문제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조금 쉬워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5페이지죠? 그럼 이제 개정 과목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거꾸로 그럼 다시 한번 줄 쳐보도록 할까요? 금융자산은 두 개의 판단 기준 몇 개의 계정으로 분류한다? 세 개의 계정으로 분류한다. 세 가지 범주로 구분. 개정 과목은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개정 과목은요? 기타 포괄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개정 과목은요?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줄 안 칠 겁니다. 내용은요? 언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상각혼가 측정 금융자산은 일단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채를 구입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원리금만을 받을 목적이어야 돼. 계약상 현금물이 바로 원리금입니다. 그런 경우 상각혼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치와 동시에 뭐? 매도도 필수적이어야 돼. 그럼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당기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자, 요거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면 돼? 얘들은 이거 다 정의할 필요 없죠?
그냥 금융자산, 채무상품이든 지분상품이든 이 금융자산이 상각공과 측정과 기타 포괄순위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라면 다 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당기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의 의도를 보셔야 돼. 국제회계기준은 되도록이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평가해라, 원가 평가해라. 되도록이면 공정가치 평가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정가치 평가에서 기타 포괄순위계로 묶어놔라. 즉시 이익하라. 즉시 어디 반영하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라는 게 의도야. 요거 두 가지가 아니라면 다 뭐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FB PL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 분류 기준에 의하면 원리금을 수취하는 금융자산인 채무상품. 자, 채무상품은 몇 가지 개정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 개정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지분상품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분상품은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자, 빨간색 줄 치겠습니다. 지분상품 중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분 상품은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여기 주식입니다. 빨간색에 저거 중요한 겁니다. 예외적으로 주식은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니까 다 무슨 목적으로 본다? 매도 목적으로 보거든요. 매도 목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매도 등 목적입니다. 똑같이 매도 등 목적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하면 선택하면 필기노트엔 제가 어떻게 적어드린 거예요? 필기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드렸죠. 매도 등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란 개정 과목으로 뭐 할 수 있다? FV OCI 자산으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거기 제가 필기노트에 뭐라고 적어드렸어? 선택 가능이다 라고 적어드렸죠? 선택 가능이란 말보다는 지정이란 말이 조금 더 강제력이 있거든요. 지정이란 말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선택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지만 가로 열고 지정이다라고. 원래 주식은 매매 목적이니까 공정가치 평가에서 어디에 반영이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겠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어디에 기타 포괄순이익에 반영하는 거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인 이유는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주식 얘기할 때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재부재지, 채파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채지! 얘가 뭐야? 채무상품 OCI 손익. 얘가 뭐예요? 지분상품 OCI 손익. 앞에 지, 뒤에가 채. 서로 다른 FVOCI야. 여기는 원래부터가 FVOCI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FVPL로 가야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뭐 한 겁니까? FVOCI로 회사가 지정한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순으로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안 넘어오는 거. 회사가 단기순으로 넘어가는 걸 거부했잖아 지금. 그럼 이건 한번 지정하게 되면 이 OCI는 단기순으로 안 넘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지는 직접 대체 기타 포괄순이익인 거고 채는 이건 단기순위로 재분류 조정 기타 포괄순위로 구분해주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여기 제가 적어드린 여기도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놓으신다? 지정이다라고 적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건 뭐냐면 좀 이따 제가 필기해드릴 거예요. 줄쳐드릴 거예요. AC 측정 금융자산은 FOC 측정 금융자산 분류를 해줘야 돼. 수치 목적이고 수차 매도 목적이니까. 근데 회사가 우리 그거 싫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수치 목적이고 수차 매도 목적이지만 우리는 공정가치 평가에서 다 단기순이익에 반영하고 싶다. 그걸 막진 않아요. 왜? 원칙적으로 다 뭐로 분류해야 되는 건데 단기순이익 공정가치 평가하자는 게 이 그림의 의도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경우면 단기순이익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근데 회사가 우린 그래도 그냥 단기순이익 평가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걸 막진 않아. 그래서 그건 노란색입니다. 줄 들어갑니다. 채무상품 중 상각공과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순이익 인식을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끊을게요. 끊는 거야. 자, 줄친 거 의도 아시겠어요? 이걸로 말씀드릴까? 이걸로 이 표를 잘 보시면 되도록이면 어디 뭐로 평가라는 거야? 단기순이익 평가라는 얘기잖아.
당기순이익. 그런데 채무 상품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우리는 그냥 다 NR로 평가할래요라는 걸 막는다 막진 않는다. 그건 막진 않아. 왜냐면 되도록이면 다 무슨 평가하자? NR 평가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뭐 한 겁니까? 이건 허용해 준 거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빨간색 줄친 거야. 위에 건 그냥 일반적으로는 얘기지만 밑에 건 더 중요한 얘기거든. 공정가치 평가 단계성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주식의 일부는 뭐로 평가하자? 기타 포괄 평가하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채무 상품은 개정 과목 3개를 회계처 우리가 다 공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은 원래 이거로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로만 가야 되는 건데 예외를 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OCR을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더 지정이 더 중요한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 사채는 몇 가지의 계정 쓸 수 있고 3개의 계정 쓸 수 있고 주식은 예외까지 포함해서 몇 개의 계정 쓸 수 있다? 2개의 계정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계처라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회계처 문제점이 바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가 계정 과목으로 FVOCI도 있고 FVPL도 있죠. 이런 회계처의 문제점이 뭐다? 이 계정 과목만 가지고 봐서는 이게 주식인지 사채인지 모르거든요. 왜? 계정 과목을 기능별로 분류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격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 생각나? 비용 쪽도 그 주석 공시했잖아. 성격별 비용을. 그럼 이것도 뭐 한다? 주석 공시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성격인지 그게 주석 6번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 6번에. 이건 대놓고 뭐야? 3번은. 대놓고 주식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3번은 저 표 안 나와요. 요건 14장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14장. 요 다음 챕터에서. 지금 우리가 요 두 가지 공부하는 거거든. 그럼 궁금하지 않아? 이게 주식인지 사채인지? 궁금하지 않죠. 나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자, 주석 6번이었죠? 금융자산. 네, 삼성전자, 기타 포괄 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었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두 가지가 있었죠? 기타 포괄 공정가치가 있었고 단기 순위 공정가치가 있었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무슨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분상품이라고 돼 있죠. 즉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에 1조 정도의 주식은 어떤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야. 기타 포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계열사 주식이거든요. 계열사 주식은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되면 부당하거든요. 매매 목적 간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같은 삼성 일가들이 야 우리 계열사에 준비해서 일부 상장 주식을 니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매도 등 목적으로 간주하는 게 부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외적 회사가 뭐 할 수 있다? OCI로 지정할 수가 있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즉 삼성전자 1조의 FVOCI는 다 주식이다. 그 다음에 FVPL인데 FVPL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네. 아,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FVPL은 어느 쪽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라인 쪽인가 보네. 다른 회사의 사채 같은 것들 가지고 있는 다 뭐로? 매도 등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PL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격별 계정 과목을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재무상태표에서는. 그건 주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를 묶어서 계정 과목별로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그럼 저는 어떻게 강의하는 겁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먼저 몇 절에서? 2절에서 투자 주식의 회계처를 공부할 거고 요거 몇 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3절에 공부하는 거라고. 1절에서 뭐부터 공부하는 거고 개념부터 공부하는 거고 구체적인 처리는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 투자 사채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일반적인 얘기부터. 네모 3번이 뭐예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이다 라고 돼 있죠?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회계 처리 논리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정자 먹자 맞죠? 최초 인식과 측정. 이 다음 내용이 뭘까요 그럼? 이게 뭐? 들어올 때 회계 처리. 네모 4번 제목 뭘까요? 후속처 또 시작이죠? 있을 때 회계 처리. 네모 5번 제목이 뭘까요? 네모 5번. 아 그렇지. 이거는 있으면서 모두 받아? 배당과 이자도 받잖아. 있으면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받는 배당과 이자 회계 처리. 네모 6번이 뭘까요? 그렇지. 재고겠지 뭐. 재고. 그럼 네모 7번이 뭘까? 자산이잖아. 뭐 나온다? 손상 얘기가 나와요. 자산. 재고 다음에 뭐죠? 손상. 제가 책 쓴 순서 아시겠죠?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렇게 해서 기본 사이클을 공부한 다음에 그럼 이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이제 2절에서 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어떻게 재춘식하고 어떻게 후조 적정하고 중간에 배당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제거 어떻게 하고 손상 어떻게 할 것인지. 3절은 뭐야? 그럼 사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재춘식하고 구체적으로 쭉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이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기본 사이클을 공부하고 그거를 2절과 3절에서 회계처리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최초 인식과 측정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최초 인식과 측정이다라고 돼 있네. 금융자산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놀아주시겠습니다. 당해 금융자산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최초 인식한다. 그 다음 금융자산은 빨간색입니다.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두 가지가 뭐다? 시기와 금액인데 언제 인식한다? 인식의 시기? 당사자가 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시기. 이쪽이 뭐예요? 금액. 내가 늘 강조하는 타이밍과 어마운트. 최초 인식의 시기와 금액. 시기는 당사가 되는 때. 회사가 주식을 샀다라면 주주가 된 날. 회사가 사채를 구입했다라면 채권자가 된 날. 금액은 왜 빨간색이다?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 인식이 뭐다? 공정가치. 드디어 좋은 모텔에서 벗어났어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죠? 기억 시옷 시옷. 생물자산 수확을 했죠? 얘들은 순공정가치. 이거 뭐예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이 뭐로 간다?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그냥 공정가치로 가. 그냥 공정가치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not 원가가 아니라는 거죠. 원가가 뭐죠? 지급대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지급대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죠? 거래가격. 기억나요? 거래가격이 뭐죠? 이걸 내가 자산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얼마 줬냐. 그걸 거래가격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공정가치는 뭐죠? 이걸 유입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내보낸다면 얼마냐 시세가. 이 유출가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정가치가 되는 거라고. 즉 금융자산은 사오자마자 뭘 가정하는 거야? 유출을 가정하는 거야. 사오는 금액이 100이어도 유출됐을 때 금액이 110이라면 처음부터 얼마 인식한다? 11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할 때 뭐가 나올 수 있죠? 손익이 나올 수 있죠. 고가 구입 혹은 저가 구입 판단하면 그런 얘기가 이제 또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금융자산.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공정가치 얘기가 나오네. 공정가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장에서 공부한 거? 2장에서 공정가치의 개념 공부했거든요. 공정가치 다시 한번 줄치겠습니다. 공정가치는 무슨 가격? 유출 가격이에요. 유출 가격.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자산이죠.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금액. 수취할 가격을 말한다. 까지만 줄치시면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지금 뭐기 때문에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부채 쪽은 헷갈리니까 제가 줄 안 칠 거예요. 즉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하였다. 그럼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는 거고 그 공정가치 뭐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하자마자 내가 이걸 사오자마자 시장에 뭐한다? 매도한다. 사오자마자 매도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정의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가치는 뭘 고려하자는 거예요? 거래원가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죠. 거래원가 차감하면 순공정가치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조심하셔야 돼. 생물자산과 수확물, 퇴출식이 뭐죠? 얘들은 순공정가치. 왜? 얘들은 비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오자마자 내보낼 때 수수료가 유의적인 금액이거든요. 소 팔할 때 수수료 들어가. 돼지 팔 때 수수료 들어가. 유의적인 금액이거든. 하지만 삼성전자 팔 때 수수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초님 그래서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뭐로 간다? 공정가치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정가치는 자 동그라미 1번 활성시장이 있다라고 돼 있죠? 줄 치겠습니다. 활성시장이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뭐로 간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무슨 말이에요? 유출시장이 있다. 시장에 존재한다면 공정가치가 꼭 뭐다? 시가다. 가끔 학생들이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도 누가 카페에 질문했는데 재무회계 공부하다 보면 공정가치란 말이 나오고 시장 가격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주식 가격이란 말이 많이 나와. 주식 가격.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도록 하시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이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정가치란 건 시장에서 무슨 가격이다? 교환 가격인데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면 시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되는 거라고요. 처음 듣는 거 아닌데 우리 2장에서 다 공부를 했어.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기억나나? 특정 자산 A 시장에서 팔 수 있고 B 시장에서 팔 수 있다.
근데 그게 주된 시장이 있다, 뭐 유리한 시장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시장 가격 자체가 준다라면 시장 가격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정 가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활성 시장에 있는 금융상품 그럼 얘 적어 놓으시면 돼.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 주식. 얘라고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상장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의 경우라면 상장돼 있잖아. 그럼 시장 가격을 뭐라고 하면 된다? 공정가치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 그걸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럼 비상장 주식이라면 이건 뭐 비상장 주식의 경우라면 공정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말 문제 대비로 비상장 주식이라면 활성 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은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 추정하. 누구한테 물어본다? 회계사한테 물어본다. 혹은 세무사한테 물어본다. 감정평가 기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회계사가 산정하는 평가 기법. 회계사는 재무회계 논리로 회계 논리, 재무관리 논리로 평가하는 거고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법 논리로 평가하는 거예요. 비상장 평가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평가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 이걸로 나와. 상장 주식으로. 상장 주식을 가지고서는 주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 기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도 있지만 상장보도 있다. 적겠습니다. 상장 주식, 상장 뭐? 상장 회사채.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도 시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상장될 수 있거든요. 회사채 시장에서. 즉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 할지 상장되어 있는 회사채라면 그냥 뭐로 가면 된다? 시가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입니다. 주식은 가격이 금액으로 공시가 되죠. 하지만 상장채권은 가격이 금액으로 공시가 돼? 비율로 공시가 돼? 비율로 공시가 되죠. 그게 바로 뭐였죠? 회사채 금리. 보이 들었었죠? 모른 척 하지 마. 모른 척 하지 마. 또 모른 척 하고 그러지? 제가 여기다 뭐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 이렇게 검색하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채 가격이 금액으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비율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비율로 공시가 돼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돼.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럼 비상장 주식도 있고 뭐도 있다. 비상장 회사채 그냥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 상장되어 있는 거로 나와. 상장 주식은 뭘 주고 주가를 제시하고 상장 채권은 시장의자 12% 제시하거든요. 그럼 상장 주식은 그 공정가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상장 채권은 현재 가치에 가지고 할인된 금액을 금액으로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채의 경우에도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평가 모형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비상장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모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번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업 목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수업 목적. 다 시장성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차차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주가가 얼마다 시장이자를 몇 프로다라고 항상 제시가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실무적 영역이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걸 제가 적어드린 거야. 적어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럼 양가리본이 뭐예요?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초 측정. 시기 말하는 거예요? 금액 말하는 거예요? 금액 말하는 겁니다. 최초인식 시 뭐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인식 시 뭐가 아니라?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정가치. 줄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인식 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당해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인 제공간 대가의 공정가치이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똑같을 거다라는 거지. 고가 구매, 저가 구매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 금융자산은 항상 뭐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75,000원이다. 그럼 나도 75,000원인 걸 볼 수 있고 상대방도 75,000원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얼마씩 주고받는다? 시세 75,000원씩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인 거래 가격과 일반적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요게 줄치겠습니다. 한편 뭐 할 수 있다? 공정가치가 거래 가격과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 이건 여기서 공부하는 거다. 이미 공부했다. 이미 공부했죠.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하면 우리가 몇 장 공부했고 2장 현재 가치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7장
국가한테 국채 매입할 때 비싸게 사는 케이스. 요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 중 일부가 해당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금융자산 최초인식이 뭐로 간다? 공정가치로 가야 돼. 그럼 더 줄 수 있잖아. 고가 구매. 국가한테 삥 뜯겼죠. 자동차 구입할 때. 그럼 어떡한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인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까지만 주치시면 돼요. 그걸 이미 우리가 2장 조건부 금전대차 거래와 자동차 구입할 때 이미 학습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몇 장 공부한 거예요? 7장에서 학습한 내용. 7장에서 학습했죠. 하지만 이런 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반적 상황은 아니야. 그냥 말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동차를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국채를 얼마에 의무 매입하였다? 10만에 의무 매입하였다. 하지만 이 국채는 표시이자가 5%인데 시장이다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 12%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국채의 시세는 어떻게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5천, 5천, 5천 만기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럼 내가 그림 그렸나? 그림 안 그렸네. 5천, 5천, 5천 현재 가치와 10만 현재 가치 시세가 얼마다? 83187이다. 그럼 83187짜리를 얼마 더 샀다? 10만 주고 사면 추가 지급액은 무슨 취득원가? 자동차 취득원가 일부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 제가 이것만 분개 보여드릴까? 분개했다. 안 한 줄 알았네. 300은 다 뭐 산 거고? 자동차 산 거고. 자, 잘 따라오셔야 돼. 국채의 거래 가격은 얼마예요? 국채의 거래 가격은 10만이라고 하셔야 돼. 거래 가격 뭐기 때문에? 취득원가기 때문에. 국채의 거래 가격은 10만 원이지만 국채 최초 인식 금액은 공정가치 83187이라고요. 그럼 더 지급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동차 값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뭐로 가는 거고? 기부금으로 가는 거고. 이유가 있으면 자동차로 들어가서 나중에 뭐 처리되는 겁니까? 감가상각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어차피 더 지급한 건 언젠간 다 비용 처리가 돼. 그걸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몇 장에서 공부한 거? 밑에 건 2장에서 공부한 거. 위에 건 몇 장에서 공부한 거? 7장에서 공부한 거. 하지만 이번 챕터는 요 노란색 제가 지금 줄친 게 이번 챕터는 이게 주인공인데 이게 주인공이 아니다. 이게 주인공이 아니고 이번 챕터 주인공은 적정가 구입, 얘가 주인공이라고요. 시세대로 구입한다. 그래서 금융자산 쪽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아무런 언급 없이 뭐 주식을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그게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50만 주고 사는 걸 밖으로 팔면 바로 얼마 받는다? 50만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뭐하다? 동일하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해야 돼? 최초 측정 금액. 최초인식이 뭐로 간다? 공정가치로 간다. 근데 금융상 구입하면서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제가 여기에서 공정가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거래원가는 취득 수수료일까요? 유출 수수료일까요? 유출. 적어드릴게. 여기 거래원가는 무슨 수수료다? 매각시. 매각 수수료야. 공정가치란 게 유출을 가정하는 거잖아. 그럼 유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 그 수수료 반영은 뭐라고 부른다? 순공정가치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하지만 그 수수료가 유출 수수료. 실제로 유출하진 않았잖아요. 유출 수수료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자,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래원가. 자, 이거 노란색 줄 치겠습니다.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거래원가.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는 매각 수수료예요? 취득 수수료예요? 취득 수수료예요. 이건 실제로 발생하잖아.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꼭 회사가 납부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수수료다? 취득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 자, 재고자산, 유형산, 무형, 투자부동산도 취득할 수수료가 발생하죠. 걔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가에 가산시켜서 향후에 상각을 했죠. 그럼 여기도 어떡한다? 줄 치겠습니다. 당해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뭐한다? 가산시킨다. 주식 같은 거 살 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도 뭐한다? 가산시킨다. 그러면 일관성 있잖아. 모든 취득 수수료는 그게 지읒, 이응, 미음, 티시든 아니면 기역, 시옷, 시옷이든 뭐한다? 가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빨간색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지출 시점에 즉시 뭐 처리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빨간색이에요. 취득 수수료는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리고 향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일종의 자본적 지출처럼 봐가지고 하지만 FB PL 금융수 취득 관련 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처럼 즉시 비용 처리한다.
즉시 비용 처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제가 사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예를 들어 X1년 12월 30일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는 99,000과 매입수수료 2,000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총 얼마 주고 산 겁니까? 총 99,000과 매입수수료 2,000이니까 10만 1,000원 주고 사왔거든. 근데 10만 1,000원 중에 99,000원 원본. 취득수수료가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2,000. 그리고 하루 후 공정가치가 얼마인 것을 가정하자? 98,000인 것을 가정하자. 그럼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은 이거야. 원본은 번호 쓰겠습니다. 99,000원 주고 99,000원짜리 사온 건 FB PL금융자산. 그리고 이걸 사오기 위해서 별도로 수수료가 들어갔죠? 3번. 이거는 자본적 지출처럼 본다. 즉시 비용 처리한다.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지시했어? 98,000이라고 했지. 그럼 99,000 얼마로 내려오는 거예요? 1,000만큼 내려오는 거죠. 5번 번호 쓰겠습니다. 그럼 6번 평가 손실은 얼마밖에 안 나온다? 1,000원밖에 안 나온다. 자, 그리고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원본에 가산시켜 보겠습니다. 1번, 2번 똑같죠? 3번, 4번 번호 적어 놓으시면 돼. 3번, 4번이 뭐예요? 수수료를 어디에 가산시켰죠? 원본에 가산시켰죠. 그럼 원본이 얼마로 되는 거야? 10만 1,000으로 돼 있으니까 기말 공정가치 얼마라고 했어? 98,000이니까 빠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3,000. 그러니까 6번 실익이 없죠. 결론이 뭐예요? 실익이 없다. 왜? 즉시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 1,000 가나 원본에 붙여서 평가 손실 얼마 가나? 3,000 가나. 어차피 NI 손실은 다 똑같이 얼마예요? 3,000이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 어차피 공정가치 평가에서 단기순이익에 다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원본에 붙여봤자 어차피 평가 손실로 사라질 걸 원본에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실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출하자마자 즉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 얼마만 1,000원만 계산하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실익은 없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Q. 가만히 있어보자. 화살표하지 말고 Q 여기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까? 기말. 자, 기말 해나가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총 NI 손실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NI 평가 손실은 얼마예요? 총 NI 손실은 얼마입니까? 3,000이지만 NI 평가 손실은 얼마다? 1,000원이죠. 요거. 자, 밑에 거. Q라고 적지 마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 여긴 총 NI 손실 3,000이고요. 평가 손실도 얼마예요? 3,000이죠. 그 시험 문제가 어딜 물어본다? Q 여길 물어봐. 평가 손실. 평가에서 오답 얼마가 있을까요? 3,000이 있어. 자, 보세요. 총 NI 손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은 위에 걸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비용 처리할 걸 굳이 뭐하라 자산 처리하냐. 그냥 비용 처리하고 차이 추가 금액만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위에 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NI 손실 똑같다라는 건데 위에 걸로 규정해 버렸으니까 밑에 게 오답이 돼 버린다고요. 평가 손실만 콕 집어서 보면 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이 되는 거라고. 잘 따라오셔야 돼. 위에 건 규정이고 밑에 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겨. 원래 이론적으로 밑에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밑에가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분개하다 보니까 분개가 번거롭잖아. 그래서 원칙을 금지하고 예외를 규정했거든. 그러니까 원칙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헷갈리게 했나? 다시 원래 원칙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원본에 가산시켜서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원칙이었다고. 하지만 FPL 금융자산은 원칙과 예외를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에 것만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즉시 못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그 말에 평가 손실이 더 작은 금액이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는 NI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PL 금융자산 딱 평가 손실만 물어본다고 여기만. 그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틀린 거라는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물어본다? FB PL 금융자산은 기말 평가 손실 물어본 것 때문에 문제를 내요. 오답 얼마 만들어 놓고 3,000 만들어 놓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잖아. 기타 포괄 손실 금융자산은 무조건 다 원본에 뭐한다? 가산시켜 버려. 왜? 여기는 평가 손익 다 몰아가기 때문에 OCI로 가는 거니까 이걸 다 수수료 비용으로 NI 손실 처리하면 손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손익의 구분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 들어가는 거야. 1번, 2번, 만이 아니라 3번도 무조건 뭐 한다?
가산시키고 그러면 5번 평가 손실이 얼마로 나오는 겁니까? OCI 손실 3,000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만 물어본다? NI가 아니지. OCI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얼마가 정답이고 3,000이 정답이고 얼마는 금지라는 거예요. 나 1,000 같은 거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는 즉시 비용 규정이 없거든요. 왜냐면 즉시 비용 처리하면 NI랑 OCI 금액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오면에 붙이고 뭐 처리한다? OCI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낸다? 뭐로 분류하는 경우랑 PL로 분류하는 경우, OCI로 분류하는 경우 각각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에 반영할 평가 손실이 얼마냐라고 하면 위에 건 얼마? 1,000, 밑에 건 얼마? 3,000이 답이 되는 거니까 환장한다고요. 하지만 회계처리 이 뒤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따라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1번은 제가 안 풀 거고요. 자, 그럼 좀 쉬었다 와서 네모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